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이 바로 우즈베키스탄 올말리크라는 도시에 있었다라는 주제로 방송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난 네 번째 영상에서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졸본이 바로 키르기스스탄의 촐폰이라는 지역임을 말씀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면 백제와 신라는 어디에 있었냐? 백제와 신라의 위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백제의 처음 건국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백제는 두 개의 위계성, 즉 하북 위계성과 하남 위계성이 있는데, 하북 위계성이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의 올마르리카라는 도시였고, 하남 위계성이 이 비자흐라는 도시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위계성이 있는 이유는 이쪽에 흐르는 강을 제가 폐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고조선의 왕검성 근처를 지나는 강이 바로 폐수였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폐수를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폐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하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폐하의 남쪽에 하남 위계성, 그리고 폐하 북쪽에 하북 위계성,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록을 토대로 백제의 초기 건국지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 편에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드디어 한 산에 이르러 부하하게 올라가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비교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명의 신하가 간언하기를, 생각건대 이곳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험준함과 지세의 이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이니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네, 또 온조왕 편에 11년 가을 7월 독산책과 구천책의 두 목책을 세워 낭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았다. 또 여름 5월 왕이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위계성의 위치에 대한 서술을 종합해보면 한산 부하학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한산 부하학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백제의 위계성이 한수의 남쪽에 있고, 그 다음 동쪽에는 큰 산으로 막혀 있고 서쪽은 큰 바다로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또한 독산책과 구천책의 목책을 세워서 낭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백제 위계성과 낭랑 사이에는 큰 산이 있어서 이 큰 산 사이에 목책을 세워서 이 백제와 낭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이런 서술로 미루어 봤을 때 백제 위계성이 바로 백제 북쪽에 있었던 한수 위에 말갈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이 백제의 위계성을 지금 현재 서울로 비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한사군이 지금의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있다고 그들이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백제의 동쪽 산 너머에 낭랑이 있다는 이러한 삼국사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백제의 위계성이 지금의 한반도 서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지점에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위계성 근처에 미추홀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삼국사기를 또 보면 그러나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로 돌아가 살았다. 온조는 강 남쪽의 위계성의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이때가 전한 성제 홍가 3년이었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 위계성으로 돌아와서 보니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은 편안하고 태평하므로 마침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다가 죽었다.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계에 귀부하였다. 그 후 올 때 백성들이 질거리 따랐다고 하여 국호를 백제로 고쳤다. 네, 여기서 땅이 습하고 물이 짜다고 했기 때문에 위계성의 서쪽에 있는 큰 바다에 접해 있는 곳이 바로 미추홀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삼국사기의 온조왕 건국기록에 김부식이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그 주석을 보면 비류가 마침내 그의 동생과 무리를 거느리고 폐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북사와 수서에는 모두 동명의 후손 중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질고 싱이가 있었다. 처음에 대방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한의 요동태수 공손도가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마침내 동의의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나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폐수는 고조선의 왕검성 앞에 흐르던 강이 바로 폐수이고 대수는 대방군에 있는 강이라는 이름 뜻에서 대수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도착했으니 미추홀은 반드시 대방의 옛 땅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요동태수 공손도가 딸을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정략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백제가 건국된 대방의 옛 땅은 반드시 한의 요동군 근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폐수와 대수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중국의 사설을 통해서 참고를 해보면 한서 지리지 낙랑군 편에 폐수가 서쪽으로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왕망은 낙선정이라고 했다. 함자현, 대수가 서쪽으로 대방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이 서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수와 대수는 제가 아까 전에 위계성이 여기에 있으면 그 서쪽 큰 바다 옆에 바로 미추홀이 있었다고 했는데 폐수와 대수를 건너서 미추홀로 비류가 갔기 때문에 폐수와 대수는 이 서쪽 방향으로만 흐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두 강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위계성과 미추홀의 어떤 관계를 살펴보면 처음에 이 온조와 비류가 이 위계성 지역에 있다가 비류가 온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 폐수와 대수를 건너서 서남쪽으로 와서 미추홀로 와서 도읍을 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위치 지정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올말리크가 이 위계성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북쪽에 한수가 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큰 산이 막고 있죠. 그리고 서쪽은 큰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고 동쪽에는 낙랑이 있다. 이런 기록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또 서남쪽에 폐수와 대수를 건너서 미추홀로 갔다. 이러한 지명이 있는데 이 남쪽의 넓은 들판 가운데 서남쪽에 있는 대방의 옛 땅, 여기가 바로 대방의 옛 땅입니다.
이 대방의 옛 땅에서 이 비류가 미추홀을 도읍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으나 땅에 소금기가 많아서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위계성으로 왔다. 이러한 역사 과정을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한의 요동태수 공손도가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요동태수 공손도가 딸을 시집보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한의 요동군과 가까이 있는 곳에 바로 대방의 옛 땅, 즉 백제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한의 요동군, 즉 타슈켄트가 이 대방의 옛 땅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류 역사학계에서 말하는 대로 낙랑군이 현재의 북한의 평양도 지역에 있었고, 평양, 즉 평안도 지역에 있었고, 요동군이 지금의 어떤 요하,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있었다면, 굳이 요동태수인 공손도가 이 백제의 옛 땅에 있었던 구태에게 딸을 시집보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삼국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동쪽은 큰 산을 막고 있고, 북쪽엔 한수가 띠처럼 두르고 있고, 남쪽으로는 큰 들이 평야가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막고 있다는 이러한 서술과, 그 다음 한의 요동군, 그리고 말갈, 낭랑이 인접해 있다는 이러한 위치 비정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이 한산, 즉 부하학 남쪽에 있는 이 위계성이라는, 즉 올말리크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현재 지명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에 남카자흐스탄 지역에 보면 미사르켄트라는 지명이 보이는데, 저는 이 지역이 바로 백제 비교왕이 세웠던 미추홀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르기스스탄 촐폰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한자 지명들이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 미자르켄트가 폐수와 대수를 건너서 이 대방의 옛 땅, 즉 지금의 요서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미추홀로 비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올말리크 위쪽을 지나는 이 강 이름이 한수라고 비정한 이유는, 이 한수라는 강은 한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수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제 온조왕이 처음 한산 부하학에 올라가서 이 어디에 도읍을 정할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지역이 한산 부하학으로 제가 비정한 이유는, 이 지역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 중앙아시아 전체, 즉 현재의 이쪽 페르가나 분지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지역, 즉 요동군, 그리고 이 요서 지역, 지금의 골리스탄 지역까지 한눈에 이 조망할 수 있는 상당히 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올라가서 도읍지를 물색했다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한산에서 발원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바로 고대에는 한수로 불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가 이제 서선호 세력이 남하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산골짜기를 따라서 이 구려, 즉 말갈, 고대 구려라는 민족은 이 페르가나 분지 주변에 이제 퍼져 있는 산악 민족을 구려라고 했는데, 이 구려, 즉 말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구려가 사는 지역을 경유해서 한산 부하학에서 이제 도읍지를 물색한 다음에 이 위계성이라는 지역에 도읍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복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례성의 서쪽에 큰 바다로 막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큰 바다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고대의 이력에 아마도 큰 바다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고 역사 기록과 여러 자료들을 추적을 해봤는데 그 결과 저는 고대에는 카스피해와 아랄해가 하나의 거대한 내륙호수, 즉 바다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거대한 내륙해의 존재를 알아야 고대 역사를 실마리를 우리가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스피해와 아랄해의 지도인데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게 아랄해입니다. 이 아랄해가 지금 현재는 무분별한 어떤 수자원 남용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과거에는 이 카스피해와 아랄해 지역이 거대한 또 내륙 바다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고대의 어떤 지도를 봐도 이 지역에는 이렇게 거대한 형태의 바다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다를 과학계에서는 테티스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테티스호입니다. 이렇게 흑해에서 이 카카스 산맥 북쪽을 따라서 이렇게 거대한 바다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과학계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과학계에서는 수백만 년 전, 수천만 년 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고대의 지도를 보면 불과 수백 년, 1000년,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 거대한 내륙 호수가 상당 부분 남아 있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이고 이게 기원 후 150년경에 제작된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카스피해와 아랄해가 나눠져 있지 않고 합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중동에서 제작된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라고 하는데 여기를 봐도 카스피해와 아랄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일강의 역대국도 지도를 봐도 이 지역이 바로 현재 카스피해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이 카스피해와 아랄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지역에 고대 바다가 있었다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건국 초기의 백제였고 삼국사기에서 밝히고 있는 북쪽은 한수가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은 큰 산으로 막혀 있으며 서쪽은 큰 바다가 있고 남쪽은 넓은 평야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어떤 지명 비정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백제의 하북 위례성, 즉 처음에 온조가 도읍했던 위례성이 이 올말리크라는 도시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위례성은 북성과 남성이 있습니다. 처음 건국한 위례성에서 말갈과 낭랑의 압박으로 인해서 마한 북쪽의 하남 위례성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이 하남 위례성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마한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백제 온조왕이 마한 왕이 배려를 해서 마한 북쪽에 터를 잡고 나라를 도읍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시조 온조왕 편을 보면 여름 5월에 왕이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번갈아 우리 강역을 침공함으로 편안한 날이 적다. 형세가 스스로 편안치 않으니 장차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을 나가 한수의 남쪽을 보니 땅이 기름짐으로 마땅히 그곳에 도읍을 정하여 오랫도록
편안한 계책을 도모해야 하겠다. 그리고 13년 8월을 보면 마한에 사신을 보내 도읍을 옮긴다는 것을 알리고 마침내 강력을 구획하여 정하였다. 북쪽으로는 폐하에 이르고 남쪽은 웅천을 경계로 삼으며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고 동쪽으로는 주양에 이르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도를 옮기기 직전 가을 8월에 한산 아래로 목책을 세우고 위계성에 민호를 옮겼다라는 기록은 아마 낙랑의 침입에 대비를 해서 이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병사들과 백성들을 옮기다 보면 이 한산 지역의 국방력이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산 아래에 어떤 목책을 세워서 이 낙랑의 침입을 대비를 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올말리크의 하부 위에성에 있었던 온조왕이 이 북쪽의 말갈과 동쪽의 낙랑의 침입이 견디기가 어렵자 이 마한의 왕의 배려를 얻어서 이 하북 위계성에서 하남 위계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것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백제의 영토가 북쪽으로는 폐하에 이르고 남쪽은 웅천을 경계로 삼으며 서쪽은 큰 바다로 닿고 동쪽으로 주양에 이르렀다. 이런 이 위치가 이 지적과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게, 실제로 이 남쪽에는 이 자하민 국립공원에서 나와서 이 산골짜기를 따라서 흐르는 하천이 하나 흐르는데, 이 하천을 바로 웅천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서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큰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고조선의 왕검성을 앞을 따라 지났던 폐하 비두가 미추홀로 도읍을 옮겼을 때 건넜었던 폐하를 북쪽으로 경계로 삼고, 그 다음에 동쪽의 경계는 주양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보면 주양으로 추정되는 지명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발다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저는 이 지역이 바로 이 주양을 나타내는 어떤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성과 위계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한성은 한산 남쪽의 요충지를 말하는 것이지 백제의 도읍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성과 하남 위계성 그리고 하북 위계성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백제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성을 백제의 수도로 착각을 했던 이유는 한성과 위계성이 사서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특히 백제의 어떤 왕들이 한성에서 어떤 머무르면서 어떤 군사들을 사열하였다 이런 기록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왕이 머물던 곳이라서 한성이 백제의 수도였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수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수도는 아니었고, 백제의 수도인 위계성은 하남 위계성과 하북 위계성이 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이 어디인지 위키 지정을 해보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앙그렌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역을 한성으로 지정한 이유는 백제의 왕들이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성에 직접 가서 방비를 이제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이 지역이 바로 한산의 부하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한산에서 발원하는 강이 바로 한수이고, 이 한수를 따라서 나오는 곳에 처음으로 있는 큰 도시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한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동쪽에 낙랑이 있는데, 낙랑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요충지에 있는 곳이 바로 이 한성이고, 또 이 낙랑 지역을 나중에 고구려가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 고구려의 침입을 방어하고 또 고구려를 압박을 할 수도 있는 지형적인 어떤 이점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한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성이 이 하북 율례성 근처에 있는 이 요충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한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한은 바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있었습니다. 이 마르칸이라는 지명이 바로 마한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0년 전에 사용했던 지명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 원조왕조에 보면 24년 가을 7월에 왕이 웅천책을 세우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나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왔을 때 발을 디딜 만한 곳도 없었는데 내가 동북쪽 백리의 땅을 주어 편히 살게 하였으니 왕을 대우함이 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할 터인데 이제 나라가 완성되고 백성들이 모여들자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성과 연못을 크게 설치하여 우리의 강역을 침범하니 어찌 의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왕이 부끄러워하여 마침내 목책을 헐어버렸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이 자하민 국립공원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바다로 빠지는 하천이 바로 웅천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마한의 동북쪽, 그러니까 백제의 하남 위계성이 있었던 마한의 동북쪽으로 가는 길에 어떤 큰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에 이 원조왕이 목책을 세우고 이 마한에 대한 또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목책을 바로 웅천책, 즉 웅천을 지나가기 때문에 웅천책으로 불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하북 위계성에서 마한 왕의 배려로 이 동북쪽 백리 땅, 즉 50km 정도의 땅을 얻어서 하남 위계성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바로 현재 기자흐라는 곳입니다. 기자흐라는 곳인데, 저는 이 기자흐도 이 위계를 음차한 것이 바로 이 기자흐가 아닌가. 기가 위고 자흐가 예가 되어서 이 기자흐를 위례라고 읽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가을 7월에 왕이 말하였다. 마한이 점점 약해지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갈리어 그 형세가 오래갈 수 없을 것 같다. 만일 남에게 병합된다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는 격이 될 것이니 후회하더라도 이미 늦을 것이다. 차라리 남보다 먼저 손에 넣어 훗날의 어려움을 면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를 내어 겉으로는 사냥을 간다고 말하면서 몰래 마한을 습격하여 마침내 구급을 병합하였다. 오직 원산성과 금연성 두 성만은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마한이 멸망하게 됩니다. 마한을 멸망시키고 이 마한 지역에 있던 저항을 했던 백성들을, 원산과 금연의 백성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요충지에 있는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이 멸망을 하였고, 또 마한을 멸망시킨 다음에 나라 안에 민호들을 나누어서 남부와 북부를 설치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2년 후에 동부와 서부를 새롭게 설치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기자흐, 즉 하남 위계성에 있던 온조왕이 이 사냥을 빙자해서 산맥을 넘어가서 이 사마르칸트, 즉 마한의 어떤 중심 영역을 차지를 하고, 처음에 이 원래가 백제가 있던 지역을 북부, 그리고 마한의 중심지가 있던 이 지역 사마르칸트 지역을 남부라고 했는데, 2년 후에 이 마한의 잔당 세력이 어느 정도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동부라고 하고 이 부하라 지역을 서부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위치 비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년 후인 겨울 10월에 마한의 옛장수 주근이 우곡성을 근거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친히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이를 토벌하였다. 주근이 스스로 목매어 죽자 그 시체의 허리를 베고 그의 처자도 아울러 죽였다.
네, 여기 보시면 우곡성으로 추정되는 지명이 보이는데 우르구트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마르칸트 남쪽에 있던 산맥의 남쪽에 있는 어떤 요새 지역인데, 이 지역에 만장수 두근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온조왕이 진압을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 비정이 중국 사서에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송서 2만여전 백제편에 보면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1천여리 밖에 있었다. 그 후 고구려는 요동을,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라 한다. 양서 동이열전 백제편에 보면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진나라 때에 이르러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 역시 요서 진평 2군의 땅을 점거하여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요서와 진평 2군의 땅을 점거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역을 보시면 이 제가 시르다리아 강이 과거에는 요수로 불렀다고 제가 거듭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고구려가 이 한나라의 한족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 지역, 즉 요동 지역을 장악을 하자 백제가 요서를 경략해서 요서군과 진평군 2군을 두었다. 그래서 이 진평군과 요서군을 합쳐서 백제군이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마한, 진안, 변한, 즉 사만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마한이 현재 사마르칸트라고 했는데, 이 마한의 영토가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넓은 영토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한서 동이열전 한편에 보면 마한의 영토가 사방 사천이었고 동서가 바다로 막혀있다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사방이 사천이었고 동서가 바다로 막혀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마한의 동쪽 진안에서 시작한 신라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